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도 고 김세론, 김수현 이 둘을 둘러싼 논쟁들. 이게 뭐 3월 말에 유족 측에서 기자회견하고 김수현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좀 잠잠해지는 듯 했다가 최근에 5월 7일 날 이제 기자회견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다시 재점화가 됐죠. 더 뜨거워졌고 더 진흙탕 속으로 들어갔죠. 가로세로 연구소와 연예 대통령 이진호라고 하는 두 개의 유명 이제 유튜버가 가세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가 기사화되고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이미 유튜버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폭로를 하면서 뭐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좀 기사가 뭐 정리하다 보니까 글로 정리하니까 이게 두꺼운 기사였는데 뭐 그 기자들도 이렇게 복잡한데 일반 대중도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서 간략하게 핵심만 어느 포인트만 보면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처음에 김수현 측에서 유족을 상대로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100억이 넘는 돈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비로소 유족 측에서도 김수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맞고소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만 폭로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사기관을 거쳐요. 경찰에서 수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수사가 끝날 수도 있어요. 요즘엔 그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불송차면 그냥 끝나는 거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이제 둘러본 다음에 기소 여부를 정하겠죠. 검찰이 불기소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검찰이 기소를 하면 재판을 가겠죠. 그래서 경찰 수사 단계, 검찰 기소 단계를 지켜본 다음에 기소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재판을 통해 가지고 유무죄가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깔끔하게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더 이제 뭘 폭로하고 하면 그 이미지도 훼손이 되고 상처만 커지니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제일 포인트로 볼 것이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충격적인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녹취록에서 김수현 씨로 추정되는 분의 말은 뭐였냐면 중2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김수현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중2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4년 12월에서 2015년 2월 사이예요. 고 김세론 씨는 2000년 7월생이니까 당시 나이는 만 14세. 미성년자 의대강간죄가 지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돼요. 그러면 미성년자 의대강간이 더 세니까 이걸로 갈 것도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동복지법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만 13세 이하였는데 2020년에 법이 개정됐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2014년 정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대강간은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했다라는 건데 사실로 밝혀질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굉장히 센 상황이죠. 아동복지법은 가능했던 이유가 아동복지법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 어린 사람으로 보이니까 의제 강간보다 더 폭이 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폭이 넓죠. 그 뭐 이제 무고죄도 같이 걸긴 했지만 중요한 건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느냐 이 부분이겠죠. 과연 여기서 정한 아동 만 18세 이전에 김수현 씨 어떤 성적 접촉이 있었느냐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걸 입증할 증거는 무엇이 있느냐인데 지금 이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중2 겨울방학 때부터 이런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고인이 증언한 녹취록이에요. 이에 대해서 유족 측은 그러니까 올해 1월 10일 날 고인이 미국 뉴저지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지인을 만나가지고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의 녹취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반면 김수현 씨 측에서는 위조된 거다. AI로 위조한 가짜 녹취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가짜라고 주장할 만한 이유가 좀 있긴 한데 그건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녹취록이 진짜냐 위조된 거냐가 첫 번째 수사의 관문일 것 같아요. 위조된 걸로 나오면 사실은 수사는 동력을 크게 잃을 것이고 진짜라고 한다면 수사는 굉장히 탄력을 받겠죠. 만약에 녹취록이 진짜라고 하면 그럼 그러면 김수현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되느냐? 제가 이제 그 이런 것 좀 많이 했던 변호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증거 능력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유죄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실제라고 해도 이미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더 필요하냐고 여쭤봤더니 가장 좋은 건 이럴 때 일기장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뭐 고인이 적어놓은 게 있다라든지 내지는 다른 지인들 그러니까 여러 명에게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 증언해줄 만한 목격자가 많이 있으면 증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좀 워낙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폭로된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이 제시했던 게 뭐 둘이 함께 찍었던 커플 사진, 군복무 중에 김수현 씨가 보냈던 편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15세 시절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이었죠.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뭐 이걸로 성관계를 유추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내밀한 관계였다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녹취록도 사실이고 이 카카오톡도 사실이면 증거 능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이제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된 다음에 며칠 뒤에 김수현 씨가 기자회견을 했죠. 본인들이 이제 뭐 검증 기간에 맡긴 걸 가지고 이 15세 때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상대는 본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검증 자료가 굉장히 좀 부실해가지고 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녹취록도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만 녹취록과 함께 제시될 여러 가지 증거들, 지금 유족 측은 다양한 증거를 다 원본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 아니냐, 진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도 김수현 씨도 이런 어떤 그 유족 측 갖고 있는 증거를 다 수사기관에 제출해 달라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법적인 검증을 하자. 본인도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박을 했잖아요. 본인도 다 이렇게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인과 김수현 씨만 알고 있는 거니까 김수현 씨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뭔가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해가지고 철저하게 법적 검증을 받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번에 또 녹취록이 나온 건데 이제는 뭐 녹취록이고 뭐건 언론에 공개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서로 이제 맞고수 상태 됐기 때문에 정말 양쪽 갖고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는 과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외의 부분들의 폭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건 그 제보자예요. 녹취록을 제보한 사람. 왜냐하면 이제 유족 측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언급됐던 게 이 녹취록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녹취록을 제보한 사람인데 이 제보자가 뭐 목에 칼을 뭐 9번 찔려가지고 뭐 피습을 당했다, 뭐 살인 교사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 FBI가 수사 중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그때 좀 의아했던 거, 목에 9번 칼을 찔렀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김수현 씨 소속사랑 또 연예 대통령 운영자인 이진호 씨가 강하게 반박을 했죠. 그 제보자가 사기꾼이다. 그 이제 김수현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보자란 표현도 쓰지 않고 녹취 파일 전달자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녹취 파일을 전달한 사람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본인들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한테도 오히려 그 당신한테 유리한 거다라고 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파일을 받고 보니까 엉성하게 AI로 만든 가짜였다. 그래서 응대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유족 측이 꺼내든 녹취록도 허위라고 보는데 근거가 있는 거죠. 본인들이 받았던 게 허위였기 때문에 지금 또 속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제보자가 보낸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영상을 보면 다친 부위는 팔이라는 거예요. 양쪽 팔을 많이 다쳤다라고 하면서 뭐 다친 부위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얘기를 했는데 의아한 건 몇 시간 만에 피습을 당한 부위가 목에서 팔로 옮겨졌죠. 그리고 이제 그 피습을 주장한 다음에 또 하나 제기됐던 게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피습당한 사진을 이렇게 보였는데 그 사진이 실제 그 제보자가 피습당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상처 사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오해가 있었다. 병원에 이제 피습당이 있을 때 가족과 연락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와이프한테 이런 정도 이런 상처를 받았다라고 그냥 그 보낸 사진을 본인 이런 사진을 오해해가지고 그 가로세로 연구에 제공했다라는 그러니까 뭐 그건 오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뭐 사실은 명쾌하게 납득이 가진 않지만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하나 이제 그 가짜 AI로 만든 녹취 파일을 김수현 씨 측에 보낸 이유 보낸 것 자체를 또 제보자가 인정을 했어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안 보내면 그들이 내가 염탐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보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도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김수현 씨 측에서 제기한 의혹을 명쾌하게 풀어줄 만한 내용의 답변은 아니었죠. 처음에 이제 뭐 제보자 그 녹취 파일이 나오고 제보자가 피습당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 다음에 거듭해가지고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사실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메시지를 공격하기 힘들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는구나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메신저인 제보자의 해명을 보면서는 저게 말이 될까? 그리고 왜 자꾸 말이 바뀔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의 핵심은 이 녹취록인데 녹취록을 전달해 준 사람에 대한 어떤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녹취록의 진위성도 좀 떨어뜨리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뭐 누가 전달해 주고 어떤 사람 정말 사기꾼일 수도 있죠. 근데 사기꾼이 전달했느냐 누가 했느냐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녹취록 자체가 진짜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약간 이런 부분에 저도 좀 '의아한데?'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뭐 더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여러분들도 계속 또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폭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정확한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간략하고 의미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너무 폭로를 많이 보면 진흙탕에 우리도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빼가지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가장 맞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